야, 너 뭐 콜거리냐? 날카로운 쇠 긁는 소리가 강원도 양구에 얼어붙은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전방 중부전선 21보병사단 예하 66연대 위병소 앞. 12월의 양구는 바람조차 흉기가 되는 곳이었다. 검은색 구형 세단에서 내리던 차유진의 발이 멈칫했다. 그녀는 오늘 동생 민우를 만나기 위해 큰맘 먹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다. 칙칙한 군복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밝고 포근해 보이고 싶은 누나의 마음으로 고른 순백의 터틀넥 니트였다.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핏이 그녀의 탄탄한 체형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최무혁 중사의 눈에는 그저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바닥에 퇴뱉어내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선이 끈적하게 그녀의 가슴팍과 허리 라인을 훑고 지나갔다. 복장 봐라. 여기가 무슨 강남 클럽인 줄 아나. 몸매 좋은 년들은 꼭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네. 최 중사가 킬킬거리며 옆에 서 있던 초병에게 턱짓했다. 야 김이병. 요즘 민간인들은 군대가 아주 우습나 봐. 위병소 앞에 차를 대고 저딴 야한 옷을 입고 설치고. 춥지도 않나? 초병인 김이병은 잔뜩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유진의 차는 정지선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고 복장 또한 노출이 전혀 없는 단정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일 뿐이었다. 명백한 시비이자 성희롱이었다. 유진은 감정을 지웠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 중사를 응시했다. 면회 왔습니다. 차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최 중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위병소 초소 창틀에 팔을 걸치고 더욱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누구 면회인데? 뭐 오빠 보러 왔냐? 아니면 아저씨들 위문 공연이라도 뛰러 왔어? 이중대 3소대 차민우 일병 누나입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민우라. 그 폐급 새끼 누나였어? 어쩐지.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폐급.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때 쓰는 가장 저열한 낙인. 그녀의 동생 민우는 명문대 수학과를 다니던 아이였다. 숫기 없고 여리긴 해도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성정이었다. 그런 아이가 폐급이라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가? 최 중사가 코웃음을 쳤다. 아, 동생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오죽하면 선임들이 그 새끼 사람 만들겠다고 잠도 못 자고 교육하겠냐고. 누나라는 사람이 왔고는 반반한데 동생 교육은 영꽝이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면회 시간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규정상 면회 불어 사유가 없다면 들여보내 주십시오. 규정 좋아하시네. 야,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여기선 내가 법이고 규정이야. 최 중사가 유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했다. 믹스커피 쩐내 섞인 입김이 유진의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민우 그 새끼 지금 면회 못해. 어제 사고 쳐서 영창 갈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헛걸음하지 말고 꺼져. 오빠가 기분 잡치기 전에. 사고. 영창. 유진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별일 없다던 동생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감기 때문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런데 하루 만에 영창이라니. 무슨 사고입니까? 제 동생이 무슨 짓을. 알 거 없고 가라고. 최 중사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아니, 사실은 유진을 더 건드려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는 일부러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근데 가만 보니 옷이 너무 꽉 끼는 거 아니야? 안에 뭐 흉기라도 숨긴 거 아냐?
최 중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손길로 유진의 니트 앞서풀 움켜쥐었다. 검문 검색 좀 해야겠는데? 그는 단순히 옷을 잡은 게 아니었다. 유진의 쇄골 아래쪽 니트 원단을 움켜쥐고는 몸의 굴곡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듯 옷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의 더러운 군용 장갑이 순백의 니트를 오염시켰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옷이 몸에 더 밀착되었다. 명백한 추행이었다. 어디 보자. 좋은 거 입었네. 최 중사의 시선이 유진의 목덜미와 가슴 라인에 꽂혔다. 그는 마치 유흥업소 종업원을 대하듯 낄낄거리며 잡은 옷을 놓지 않았다. 보통의 민간인 여성이라면 수치심에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쳤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최 중사의 손을, 그리고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그의 눈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인연 봐라. 안 피하네. 즐기냐? 최 중사가 더 세게 옷을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놓으라고 했다. 최무혁 중사. 이게 진짜. 가만히 있어봐 좀. 최 중사가 유진의 몸을 훑어보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왼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여 최 중사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우드득. 아! 관절이 비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최 중사의 비명이 양구의 골짜기를 울렸다. 유진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관절기로 그를 제압했다. 최 중사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더러운 손자국이 유진의 하얀 니트 가슴팍에 선명하게 남았다. 에이, 이 미친년이. 내 팔. 최 중사는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위병소 안쪽 상황실에서 대기하던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웅성거리며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초병 김이병은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잡으려 했다. 너 지금 군인을 쳤냐?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해? 최 중사가 악을 썼다. 잡힌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팠다. 성추행입니다. 유진이 짧게 끊어 말했다. 먼저 옷을 잡아당기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중사님입니다. 저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을 뿐입니다. 지랄마. 폭행이야. 이건 폭행이라고. 헌병 불러. 당장 헌병대 호출해. 최 중사는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서 저 여자를 범죄자로 몰지 않으면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계산이었다. 유진은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놓아주었다. 최 중사는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었다. 유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민우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샀던 흰 니트가 엉망으로 늘어나고 가슴팍에는 시커먼 손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오물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군인의 손은.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은 최 중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자 옷 잡아당기며 수작 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인연이. 유진은 더 이상 그와 섞을 말이 없다는 듯 니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최 중사가 벌떡 일어나 뺏으려 들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유진은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장군님. 접니다. 차유진. 장군님이라는 단어에 최 중사가 콧방귀를 꼈다.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어디 배우 섭외했냐? 장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유진은 최 중사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수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현재 위치 강원도 양구 21사단 66연대 위병소 앞. 민간인 신분으로 면회 요청 중 위병소 근무자 최무혁 중사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뭐? 유진아 지금 뭐라고 했나?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 드립니다. 최무혁 중사가 제 동생 차민우 일병을 패급이라 칭하며 면회를 거부했고 제 복장을 지적하며 콜거리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이후 검문 검색을 핑계로 제 상의를 강제로 잡아당겨 신체를 확인하려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제압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전화 안 끊어. 죽고 싶어? 최 중사가 다시 달려들었다. 유진은 한 손으로 그를 제지하며 말을 이었다. 군사경찰 파견 요청합니다. 단순 시비가 아닙니다. 최무혁 중사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제 동생 차민우 일병에게 심각한 신변의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유진, 거기 딱 있어. 내가 지금 사단장에게 직통으로. 아닙니다, 사령관님. 사단장 라인 타면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덮으려 들 겁니다. 그럼 어쩌려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브로큰 에로우 상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었다. 브로큰 에로우. 현역 시절 그녀와 장 장군 사이에서 그것은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을 뜻하는 암호였다. 전화가 끊기자 유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최 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 중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더러워진 흰색 니트를 입은 여자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의 그것보다 더 서늘했다. 비켜. 뭐? 마지막 경고다. 비켜. 최 중사가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위병소 안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벨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경보였다. 위병소. 대대 지휘통제실이다. 현재 부대 내 응급 환자 발생. 앰뷸런스 진입로 확보해라. 반복한다. 앰뷸런스 진입로 확보해라.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 중사의 무전기였다. 환자? 최 중사가 멍하니 되물었다. 환자 누구입니까? 3소대 차민우 일병. 추락사고다. 의식불명. 지금 헬기 요청했으니까 위병소는 게이트 다 열어. 차민우.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추락. 의식불명. 니트가 찢어질 듯 당겨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야, 이거 봐. 네 동생놈 병신짓 하다가. 최 중사가 비아냥거리며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이었다. 쾅! 유진의 발이 위병소 철문을 걷어찼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찌그러졌다. 최 중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 너머 언덕 위 희미하게 보이는 대대 막사를 향해 있었다. 막아야 한다. 동생이 죽는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유진은 박살낼 듯한 기세로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 섰다. 흙묻고 구겨진 흰색 니트 위로 살기가 피어올랐다. 지금부터.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내 동생에게 가는 길을 막는 새끼는. 그녀의 눈빛이 양구의 겨울바람을 얼려버렸다. 적군으로 간주한다. 유진의 발길질에 찌그러진 위병소 철문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그 소리는 마치 21사단 전체에 울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거기 멈춰. 움직이면 쏜다. 최무혁 중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목은 이미 덜렁거리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과 5분 대기조 병력 10수명이 총구를 유진에게 겨눴지만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눈앞의 여자는 맨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완전 무장한 소대 병력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더럽혀진 흰색 니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피에 젖은 설원 위의 늑대 같았다. 유진은 총구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비키라고 했다. 그녀가 5분 대기조 분대장 앞을 지나치려 하자 분대장이 반사적으로 개머리판을 들어 유진의 앞을 막아섰다. 저 정지. 민간인은 출입통.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유진의 손이 분대장의 총열 덮개를 낚아챘다. 그녀는 총을 잡은 손을 축으로 삼아 분대장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어깨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밀어쳤다. 컥. 분대장이 숨을 못 쉬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유진은 빼앗은 K 소총을 능숙하게 분해하여 공이치기 뭉치를 빼내 숲속으로 던져버리고 빈 총을 바닥에 던졌다. 실탄도 없는 빈 총으로 길 막지 마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유진은 가파른 언덕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폐가 터질 듯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차민우 세 글자뿐이었다. 대대 의무실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앰뷸런스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대기 중이었고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다. 유진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막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들어가는 창백한 손 하나가 보였다. 민우야. 유진이 앰뷸런스 뒷문을 잡고 뛰어올랐다. 누구십니까? 보호자분 타시면 안 됩니다. 군의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유진은 그를 밀치고 들것 위에 동생을 확인했다. 민우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해맑은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목에는 선명한 사큰 자국이 그리고 드러난 팔과 손목에는 시커먼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시신과 부상자를 봐왔다. 이것은 단순한 추락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집요하고 악랄한 폭력의 흔적. 이게 추락사고라고.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군의관을 노려보았다. 군의관인 김대위는 유진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일단 환자 상태가 위독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목에 이 자국 밧줄 자국이잖아. 이게 떨어져서 생긴 상처야? 팔에 이멍들 방어흔이잖아. 누군가 때려서 막다가 생긴 거잖아. 유진의 고함에 앰뷸런스 안이 울렸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보고하라고 한 대로. 김대위가 말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위에서? 그때 밖에서 군화 발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여자 끌어내. 대대장 민석훈 중령이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지휘봉을 든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민간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헌병 2명이 앰뷸런스에 올라타 유진의 양팔을 잡았다. 이거 놓으라고. 끌어내. 업무 방해, 무단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해. 유진은 앰뷸런스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민중령을 노려보았다. 민중령은 유진의 하얀 니트에 찍힌 최중사의 더러운 손자국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차민우 누나야? 동생이 사고 쳐서 부대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 누나까지 와서 난동이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민중령이 지휘봉으로 유진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사고? 제 동생 몸 보셨습니까? 그게 사고로 보입니까? 누가 봐도 구타 및 가혹행위. 닥쳐. 여기가 어디라고 훈계질이야.
민중령이 말을 끊었다. 차민우 일병은 작업 중 본인 부주의로 난간에서 떨어졌어. 목에 상처? 떨어지면서 전선에 감긴 거야. 억측 부리지 마. 당신 지금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군법. 유진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군법. 그녀가 민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헌병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그리고 제53조 직무유기. 당신이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하나 읊어줄까? 이 여자가 미쳤나? 내 동생 저 차에 태워보내. 살려내야 하니까. 하지만 난 안 가. 여기서 밝혀야겠어. 누가 내 동생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그 밧줄을 목에 감았는지. 유진의 눈빛이 대대장의 뒤편 병사들이 모여있는 생활관 건물을 향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묵인했는지. 체포해. 뭐하고 있어? 수갑 채워. 민중령이 악을 썼다. 헌병들이 수갑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유진은 반항하지 않았다. 지금 힘을 빼면 진짜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친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제압당하면서도 시선을 생활관 창문에 고정했다. 3층 창문. 커튼 뒤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유진의 동체 시력이 그 웃음을 포착했다. 기다려. 유진이 속으로 뇌까렸다. 내 동생이 흘린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찾아갈 테니까. 유진은 대대장실 옆 회의실에 구금되었다. 헌병 한 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석훈 중령은 큰 실수를 했다. 그녀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 못한 것이다. 장태수 장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대대장을 직접 바꿔달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다. 예,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민간인이 너무 흥분해서 잠시 안정을. 예, 알겠습니다. 즉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 보안 구역은 전화기 너머로 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장 장군의 호통이 이어졌다. 민중령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끊고 헌병에게 눈짓을 했다. 풀어드려. 대신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돼. 헌병대 올 때까지만 잠시 대기하게 해. 민중령이 나가자마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헌병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창문을 열었다. 2층이었지만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건 그녀에게 일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이중대 3소대 생활관. 어둠이 내린 부대는 스산했다. 유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막사 뒤편으로 잠입했다. 보일러실 쪽에서 매캐한 담배 냄새가 났다. 병사 2명이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그 새끼 진짜 죽은 거 아니냐? 안 죽어. 줄 끊어졌잖아. 쉬한 거지 뭐. 근데 강 병장님이 좀 심하게 패긴 했어. 관물대에 머리 박을 때 소리 들었냐? 퍽 소리 나던데. 아, 몰라. 우린 시키는 대로 막만 봤잖아. 근데 그 누나라는 여자 몸매 죽이더라. 강 병장님이 그 여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더 빡돈 거라며? 유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 병장. 그놈이 주동자다. 그리고 내 동생은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당한 거다. 유진은 병사들을 지나쳐 막사 안으로 진입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당직 사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3소대 생활관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데 그들은 웃고 있었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드르륵. 순간 정적이 흘렀다. 20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문 쪽을 쳐다봤다. 훈훈한 공기 속에 역겨운 땀 냄새와 과자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생활관 중앙 TV 앞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병장 하나가 과자를 씹으며 고개를 돌렸다.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치고 껄렁하게 앉아있는 남자. 강두식 병장이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가늘고 교활해 보였다. 뭐야? 아까 위병소에서 깽판 쳤다던 그 누나? 강두식이 입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며 일어났다. 185cm는 되어 보이는 거구였다. 와, 실물로 보니까 진짜 죽이네. 민우 그 찐따 새끼한테 이런 누나가 있을 줄이야. 유진은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생활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찌그러진 관물대로 향했다. 차민우. 이름표가 뜯겨나간 관물대는 처참했다. 문짝은 발로 차여 움푹 들어가 있었고 안의 물건들은 죄다 쏟아져 나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찢어진 편지들, 밟힌 책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액자 하나가 산산조각이 난 채 놓여 있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 파편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민우 그리고 유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우가 입대할 때 이거 하나면 군 생활 버틸 수 있어라며 소중하게 챙겨갔던 보물 1호. 사진 속 민우의 얼굴 위로 누군가 담배를 비벼 끈 자국이 선명했다. 아, 그거? 강두식이 유진의 뒤로 다가와 비릿하게 웃었다. 제가 깼습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아, 담배빵은 우리 애들이 장난친 거고. 근데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청승입니까? 오빠가 새로 하나 찍어줄까? 우리 둘이서? 주변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눈치를 봤다. 강두식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여기 들어와 봤자 뭘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깨진 액자에서 쏟아진 유리 조각들이 그녀의 흰색 니트 무릎 부분에 박혀 반짝거렸다. 그녀는 깨진 사진을 품에 넣고 돌아섰다. 강두식 병장. 유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네네, 말씀하세요, 누님. 아, 이름이 유진이라면서요? 유진아. 강두식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내 동생 관물대가 왜 이 모양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청소하다가. 내 동생 목에 밧줄은 누가 걸었지? 강두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해서 지가 걸었지. 내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야, 솔직히 말해서 네 동생 같은 패급은 군대에 있으면 안 돼. 우리도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편하게 살면 안 되지. 뭐? 이 씨발년이 말이 짤. 강두식이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때리려 했다. 아니, 그러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이 유진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유진의 왼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까 최 중사의 손목을 꺾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힘이었다. 강두식이 당황하는 사이 유진의 오른손이 펴지며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두식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맷집 하나는 좋은 놈이었다. 에이, 무게 같은 년이. 강두식이 눈이 뒤집혀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군대에 오기 전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에서 굴러먹던 놈이었다. 싸움에는 이골이 난 놈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는 여자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인간 병기들을 가르치던 교관 코드명 바이퍼라는 사실을. 유진은 달려드는 강두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생활관은 순식간에 격투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관물대 위로 올라가거나 구석으로 도망쳤다. 강두식의 주먹이 유진의 얼굴을 노리고 날아왔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하고 동시에 그의 오금을 걷어찼다. 강두식의 다리가 풀리며 자세가 무너졌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80kg 넘는 거구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내리꽂혔다. 쾅! 생활관 바닥이 울렸다. 강두식은 숨이 턱 막혀 쿨럭거렸다. 하지만 그는 도끼가 바짝 오른 독사처럼 다시 일어났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었다. 이성을 잃은 살인자의 눈빛이었다. 야, 다 덤벼. 전연 잡아. 강두식이 소리쳤지만 다른 병사들은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진의 움직임은 그들이 훈련소에서 배운 태권도나 특공무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두식이 의자를 휘둘렀다. 유진은 뒤로 한 바퀴 구르며 피했다. 의자가 관물대를 강타하며 찌그러졌다. 유진은 구르기의 반동을 이용해 튀어오르며 강두식의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커헉! 강두식이 의자를 놓치고 무릎을 꿇었다. 위액이 넘어오는 역겨운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두식의 뒤로 돌아가 그의 오른팔을 꺾어등 뒤로 올렸다. 아, 이 팔이냐? 유진이 물었다. 이 팔로 내 동생 때렸어? 이 팔로 사진 찢었어? 이거. 나. 대대장님 오면 너 죽어. 대대장은 안 와. 내가 못 오게 했거든. 유진이 팔을 조금 더 비틀었다. 강두식의 어깨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말해. 민우한테 무슨 짓 했어? 아, 몰라. 그 새끼가 병신이라서. 우드득. 유진이 망설임 없이 팔을 꺾었다. 이번에는 탈구가 아니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끄악. 강두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오줌을 지렸다. 생활관 안에는 그의 비명 소리와 역겨운 지린내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꺾인 팔을 놓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등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장 막내로 보이는 핏기 없는 얼굴의 병사. 최진우 이병이었다. 너. 유진이 불렀다. 이리 와. 최 이병이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너도 봤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강두식이 시켰나? 말하면 죽인다고. 유진이 강두식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강두식은 고통으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놈은 이제 끝났어. 너를 못 지켜줘. 아니, 너를 해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해. 민우한테 무슨 짓 했어? 최 이병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민우의 찢어진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민우가 밤마다 그 사진을 보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매일이었습니다. 최 이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강 병장님이 민우 형 잠도 안 재우고 화장실에서 물고문하고 어제는 보일러실로 끌고 가서 목매는 신용하라고 낄낄거리면서 사진 찍고 유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신용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뒤이어 대대장 민석훈 중령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이 무슨 난장판이야. 차유진, 당장 그 손 놔. 민 중령이 강두식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팔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바닥은 토사물과 오물로 엉망이었다. 현행범이다.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어. 체포해. 당장 수갑 채워.
헌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다. 유진은 강두식을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헌병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체포하십시오. 하지만 유진이 최 이병을 가리켰다. 저 병사의 증언 그리고 강두식의 휴대폰. 그거 확보 안 하면 당신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시끄러워. 끌고 가. 헌병들이 유진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유진은 끌려나가면서도 쓰러진 강두식을 노려봤다. 강두식은 고통 속에서도 유진을 보며 입모양으로 중얼거렸다. 죽여버릴 거야. 유진은 대대 헌병대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상황은 종료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팔이 부러진 채 의무대로 옮겨지던 강두식. 그는 앰뷸런스 안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왼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헌병들이 유진을 연행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아무도 그를 제대로 몸수색하지 않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까 압수당하지 않은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고통과 분노로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내 팔을 부러뜨려? 내 인생을 망쳐? 다 죽었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두시가. 왜? 형님. 접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작업 하나만 해주십시오. 강두식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부대 뒤집어 엎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시각 앰뷸런스는 부대 후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헌병 하사는 졸고 있었고 운전병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짐승이 우리를 탈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물 좀 줘. 어둠 속을 달리는 앰뷸런스 안 강두식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오른팔이 기괴하게 뒤틀려 덜렁거리는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의 뇌를 각성시키고 있었다. 진통제 기운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렸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헌병 하사가 귀찮다는 듯 뒤를 돌아봤다. 조용히 좀 합시다. 병원 다 왔으니까. 목이 타서 그래. 제발. 강두식이 헐떡이며 몸을 비틀었다. 헌병 하사는 한숨을 내쉬며 생수통을 집어들었다. 그가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돌려 물을 건네려는 찰나였다. 죽은 듯 늘어져 있던 강두식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의 멀쩡한 왼손이 헌병 하사의 방탄조끼 틈새를 파고들어 멱살을 잡아챘다. 동시에 그의 머리가 하사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퍽! 으악! 코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헌병 하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좁은 앰뷸런스 뒷좌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두식은 고통으로 덜렁거리는 자신의 오른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사의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노렸다. 하지만 권총집은 이중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운전병이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요동쳤다. 그 반동으로 헌병 하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강두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기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격벽에 설치된 총기 거치대로 몸을 날렸다. 비상시를 대비해 거치해 둔 K 소총 한정. 철컥. 강두식의 왼손이 소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하사의 조끼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던 탄알집을 이빨로 물어 뜯어내듯 뽑아냈다. 차 돌려. 강두식이 운전석 격벽 너머로 총구를 들이밀었다. 운전병은 사색이 되어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강두식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러면 진짜 끝장이야. 어차피 끝났어. 강두식이 킬킬거렸다. 입가에 터진 피와 침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내 팔 병신되고 영창 가고 전과자 되고 내 인생 그년 때문에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혼자는 안 가. 철커덕. 그가 한 손과 허벅지를 이용해 능숙하게 놀이쇠를 전진시켰다. 약실에 실탄이 장전되는 서늘한 금소금이 들렸다. 차 돌려. 부대로 다시 간다. 미쳤어? 절대 못해. 탕. 좁은 차 안에서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졌다. 운전석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운전병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쳤다. 다음은 네 머리통이야. 차 돌려. 아, 알겠어. 알겠어. 쏘지 마. 앰뷸런스가 도로 위에서 불법 유턴을 하며 굉음을 냈다. 멀어지던 부대의 불빛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두식은 창밖을 보며 흐느끼듯 웃었다. 기다려라 차유진. 그리고 차민우. 내 팔 하나 값 니들 목숨으로 받아낼 테니까. 같은 시각 21사단 66연대 지휘통제실. 민석훈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사단 본부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간인이 위병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부대 안까지 들어와 병사를 폭행했다는 보고가 벌써 상급 부대까지 올라간 모양이었다. 예. 제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워낙 막무가내라. 예. 장태수 사령관님이요? 민중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차유진이라는 그 여자가 진짜로 특수전 사령부 거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통신병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다급하게 외쳤다. 대대장님, 응급 후송 차량에서 총성 청취. 현재 헌병 반장과 통신 두절입니다. 뭐? 후송 차량이 회차하고 있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고속 접근 중. 운전병이 인질로 잡힌 것 같습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중령은 상황판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팔이 부러져서 실려나간 병사가 총을 뺏어서 돌아오고 있다니. 막아. 위병소 폐쇄해.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위병소 근무자들 현재 비무장 상태입니다. 아까 차유진 씨가 제압하면서. 젠장. 민중령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우. 진돗개 하나 발령. 현 시간부로 부대 전 병력 무장 투입. 거수자는 무장 탈영병 강두식 병장. K 소총 및 실탄 소지. 방송이 나가자마자 지휘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다. 헌병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온 사람은 차유진이었다. 그녀의 하얀 니트는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풀어. 유진이 민중령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강두식이 돌아왔지? 유진의 말에 민중령이 흠칫했다. 그 짐승 새끼 그냥 도망칠 놈이 아니야. 복수하러 온 거야. 내 동생 그리고 나를 죽이러. 그러니까 넌 여기 얌전히 있어. 헌병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네 헌병들 앰뷸런스 안에서도 제압당해서 총 뺏긴 놈들이야. 그놈들한테 내 동생 목숨 못 맡겨. 유진이 수갑찬 두 손을 민중령의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수갑 풀어. 그리고 장비 줘.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민간인한테 총을 달라고. 법무관. 이 여자 당장 끌고 가서 유치장에. 따르릉. 민중령의 직통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장태수.
민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대대장 민석훈입니다. 민중령. 지금 당장 차유진한테 지휘권 넘겨. 수화기 너머 장태수 장군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예. 사령관님 그게 무슨. 전시 특례 조항 제4조. 지휘관 유고 시 혹은 작전 수행 불능 시 상급 지휘관의 명에 따라 현장 최고 적임자에게 작전권을 위임할 수 있다. 지금 자네 부대는 뚫렸어. 자네 능력으로는 그 탈영병 못 잡는다. 하지만 민간인입니다. 규정상. 차유진은 내부하야. 예비역 대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전문가다. 규정 따지다가 병사들 다 죽일 셈인가. 민중령, 자네 옷 벗고 싶어? 내 말대로 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장 장군의 호통에 민중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헌병에게 열쇠를 던졌다. 풀어줘. 대대장님, 풀어주라고. 그리고 무기고 개방해. 철커덕. 수갑이 풀리자 유진은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붉게 자국이 남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상황판 앞으로 다가가 부대 배치도를 훑어보았다. 0.5초 만에 지형지물이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타깃은 강두식. 무장은 K 소총, 실탄은 최대 20발 내외. 유진이 행정보급관을 바라보았다. K1 기관단총 말고 K2로 주세요. 야간투시경 PVS-11K 그리고 방탄조끼. 예. 예. 행보관이 얼떨결에 관물대에서 자신의 총기와 장구류를 꺼내주었다. 유진은 흰색 니트 위에 방탄조끼를 걸쳤다. 순백의 니트가 투박한 얼룩무늬 조끼에 가려졌다. 그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점검했다. 놀이쇠 후퇴 고정, 약실 확인, 격발 분량 확인. 기계보다 더 정확한 동작이었다. 탄알집.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행보관이 실탄이 든 탄알집 2개를 건넸다. 민중령님. 유진이 장비를 갖추고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 누나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 코드명 바이퍼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이 작전 제가 통제합니다. 병력들은 생활관 내 대기시키세요. 섣불리 움직이다간 아군 오산합니다. 자, 자신 있나? 그놈 지금 눈이 뒤집혔어. 유진이 탄알집을 총에 결합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강철은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다만 부러뜨릴 뿐이죠. 그녀는 어둠이 깔린 연병장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휘 통제실의 모든 군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양구의 밤바람보다 더 서늘한 살기가 그녀의 등 뒤로 흐르고 있었다. 21사단 66연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두식의 탈주와 동시에 부대 내 모든 조명이 소등되었다.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는 사냥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냥터가 되었다. 유진은 막사 뒤편 언덕의 숲속에 몸을 숨겼다. 야간 투시경을 내리자 세상이 녹색으로 변했다.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심장 박동수를 분당 60회 이하로 유지하며 청각과 시각을 극대화했다. 놈의 목표는 둘. 민우가 있는 의무실 아니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휘 통제실. 하지만 강두식은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다. 그는 이 부대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인 물병장이었다. 그가 정문으로 돌파했을까? 아니다. 앰뷸런스를 미끼로 쓰고 다른 곳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 탕! 그때 연병장 중앙에서 총성이 울렸다. 유진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다. 녹색 화면 속에 희미한 불꽃이 잡혔다. 연병장에 세워져 있던 앰뷸런스였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나와. 차유진 나와.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강두식의 목소리였다. 그는 앰뷸런스를 엄폐물 삼아 막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다. 함정이다. 유진은 직감했다. 흥분해서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누군가 접근하면 쏘겠다는 태세였다. 지휘 통제실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유진이 귀에 꽂은 이니어를 눌렀다. 알파, 여기는 상황실. 타깃 식별. 5분 대기조 투입하겠음. 대기하세요. 유진이 낮게 속삭였다. 놈은 지금 위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인해서 난전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접근하면 헌병들을 쏠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러다 민간인 피해라도. 제가 갑니다. 우회해서 뒤를 칩니다. 유진은 숲길을 따라 소리 없이 이동했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잠입보행. 그녀는 하얀 니트가 어둠 속에서 눈에 띌 것을 염려해 흙바닥에 뒹굴어 위장색을 입혔다. 그녀가 연병장 측면 배수로에 도착했을 때였다. 강두식이 갑자기 총구를 돌려 막사 2층 창문을 향해 난사했다. 두두두두.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쏟아졌다.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다. 아, 엄마. 나오라고. 내 팔 이렇게 만든 년 나오라고. 강두식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그는 팔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처럼 분노를 태우고 있었다. 유진은 배수로를 타고 앰뷸런스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거리는 50m. 유진이 K 소총을 견착했다. 가늠자 너머로 강두식의 머리가 보였다. 방아쇠에 검지를 걸었다. 지금 쏘면 끝난다. 하지만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강두식의 옆 앰뷸런스 바퀴 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운전병이었다. 강두식은 한 손으로 소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절한 운전병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다. 인간 방패였다. 치밀한 새끼. 강두식은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 길을 찾고 있었다. 운전병을 방패 삼아 움직인다면 저격은 불가능하다. 그때 강두식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탈취한 헌병 하사의 무전기였다. 대대장님 듣고 계시죠? 저랑 거래합시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차유진 그년이랑 차민우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그럼 이 운전병 살려줍니다. 5분 줍니다. 안 그러면 이 새끼 머리통에 구멍 냅니다. 지휘 통제실은 침묵에 빠졌다. 민중령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5분. 시간이 없다. 그녀는 조용히 배수로에서 몸을 일으켰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놈의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 유진이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강두식. 스피커를 통해 유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두식이 흠칫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냐? 어디 숨었어 이 비겁한 년아. 비겁? 약한 동생 괴롭히고 팔 부러지니까 총 들고 설치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유진은 말을 하면서 계속 이동했다. 소리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 팔 내가 꺾었어. 기억나지? 그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닥쳐. 닥쳐. 강두식이 허공에 총을 쐈다. 아프지? 지금도 죽을 만큼 아플 거야. 근데 그거 알아?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너한테 갈 거니까. 가서 나머지 팔도 다리도 다 부러뜨려 줄게. 나와. 나오라고. 강두식은 운전병을 질질 끌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가 몸을 돌린 순간 그의 등 뒤가 텅 비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앰뷸런스 반대편 강두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해 있었다. 강두식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분명 자신이 총을 들고 있는데 자신이 사냥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둠 속 어디선가 그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찾았다. 유진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무전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들렸다. 강두식이 기겁하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 유진이 던진 돌멩이가 앰뷸런스 보닛을 강타했다. 탕! 강두식은 반사적으로 보닛 쪽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은 반대편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거리는 10m. 유진은 사격하지 않았다. 운전병이 맞을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소총을 등 뒤로 돌리고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총보다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한 무기. 강두식이 헛것을 보고 총을 쏘는 사이 유진은 그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흰색 니트는 흑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완벽한 위장복이 되어 있었다. 악! 유진의 발이 강두식의 오금을 정확히 가격했다. 강두식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총신을 잡아 비틀었다. 이미 한쪽 팔이 부러진 강두식은 악력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K 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강두식에게는 아직 숨겨둔 것이 있었다. 그가 품속에서 탈취한 헌병 하사의 대검을 꺼내 유진의 복부를 찔러 들어왔다. 죽어. 쉭. 날카로운 칼날이 유진의 니트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얀 올이 풀리며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얕은 상처였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뒤로 물러나며 자세를 잡았다. 강두식은 헐떡이며 칼을 휘둘렀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나만 아니었으면 넌 평생 내 동생을 괴롭히고 제대에서는 잘난 아버지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겠지. 유진이 대검을 역수로 쥐었다. 근데 어쩌나. 내 운은 어제부로 다했어. 넌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거든. 유진이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강두식이 칼을 휘둘렀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퍽! 커! 강두식이 숨을 멈췄다. 유진은 그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의 멱살을 잡아 앰뷸런스 문짝에 처박았다. 쾅! 이건 민우목. 유진의 주먹이 강두식의 안면에 꽂혔다. 코뼈가 주저앉았다. 이건 내 니트각. 퍽! 유진의 니킥이 강두식의 복부를 강타했다. 강두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고통과 공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등지고 선 유진의 모습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였다. 유진은 쓰러진 강두식의 가슴을 군화발로 밟았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들어 겨눴다. 끝내자. 그때였다. 바닥에 떨어진 강두식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3분대. 의무실. 의무실 침입 흔적 발견. 차민우 일병이. 없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차민우가 없다? 강두식이 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 멍청한 년. 내가 진짜 혼자 왔을 것 같아? 강두식의 눈이 의무실 쪽을 향했다. 내 친구들이 네 동생 데리고 놀고 있을걸? 함정은 연병장이 아니었다. 연병장은 유진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의무실에 있던 민우였다. 부대 내에 강두식의 추종 세력이 더 있었다는 것을 유진은 간과했다. 유진은 강두식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기절시켰다. 이 개새끼가. 유진은 의무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우야 제발. 조금만 버텨. 누나가 간다.
양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두식이 쓰러진 연병장을 뒤로 하고 유진은 어둠 속을 질주했다. 폐가 찢어질 듯한 한기가 식도를 타고 넘어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의무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놈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강두식이 시선을 끄는 사이 그의 추종 세력들이 민우를 빼돌린 것이다. 어디로 갔지? 유진은 달리면서 머릿속에 입력해둔 부대 지도를 빠르게 스캔했다. 부대는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모든 초소와 길목이 차단된 상태였다. 외부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부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은밀하게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곳. 그녀의 뇌리에 한 곳이 스쳤다. 구 탄약고. 신막사 공사로 인해 현재는 쓰지 않는 부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폐건물. 유진은 방향을 틀었다. 숲길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바닥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들을 읽어냈다. 지식여진 눈, 끌려간 발자국, 그리고 뚝뚝 떨어진 링거에게 흔적. 찾았다. 유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녀는 K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에 맞췄다. 구 탄약고 앞은 적막했다.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문 옆에 바짝 붙어 숨을 골랐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냐? 강 병장님 연락이 없는데? 아, 몰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이 새끼만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갑이라니까.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상병이었다. 강두식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민우를 괴롭히던 놈. 그리고 또 한 명, 덩치가 큰 최상병의 목소리도 들렸다. 야, 이민준. 일어나봐. 죽은 척하지 말고.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민우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야, 소리 안 내? 누나 온다며. 누나한테 살려달라고 비명 좀 질러봐. 그래야 누나가 오지. 유진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군화발로 문고리 옆에 낡은 경첩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다. 쾅!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고 육중한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누구야? 안에 있던 박상병과 최상병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탄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로 진동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민우가 묶여 있었다. 환자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링거줄은 뽑혀서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역광을 받은 그녀의 실루엣은 거대해 보였다. 흙과 피로 얼룩진 흰색 니트, 그리고 손에 들린 K 소총. 누나? 민우가 흐릿한 눈으로 유진을 알아보고 몸부림쳤다. 오지 마. 도망쳐. 민우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유진? 박상병이 식칼을 꺼내 들었다. 취사장에서 훔친 것이 분명했다. 최상병은 야전삽을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강두식이 당했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가 괴물이라는 것도. 오지 마. 오면 이 새끼 긋는다. 박상병이 민우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날카로운 칼날이 민우의 얇은 목 피부를 눌렀다.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흘러내렸다. 유진의 걸음이 멈췄다. 거리는 약 15m. 칼 치워. 유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명령이었다. 웃기지 마. 총 버려. 총 버리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진짜 죽여. 박상병은 공포에 질려 악을 썼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본능,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광기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야, 최상병. 너 뭐해? 가서 전연 묶어. 최상병이 야전삽을 고쳐 쥐고 주춤주춤 다가왔다. 유진은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상병의 손, 민우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칼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희들. 유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칼 버리고 민우 놔주면 내 손에 죽는 건 면하게 해주지. 군사재판 받고 감옥 가는 걸로 끝내게 해줄게. 지랄마. 우린 어차피 끝났어. 강 병장이 시키는 대로. 강두식은 끝났다. 유진이 말을 잘랐다. 그놈은 지금 앰뷸런스 옆에 쓰러져 있어. 너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박상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유진이 총구를 살짝 내렸다. 항복의 의사표시처럼 보였다. 최상병이 안도하며 다가오려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강 병장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박상병의 손이 떨리며 칼날이 민우의 살을 파고들려 했다. 위험했다.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 유진의 본능이 경고했다. 지금이다. 타임 투 킬. 유진은 몸을 던지며 바닥으로 굴렀다. 최상병이 당황하여 야전삽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갈랐다. 유진은 구르는 반동을 이용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총을 견착했다. 그녀의 눈에 세상이 느리게 흘러갔다. 박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민우의 목을 그으려는 동작, 민우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모습, 탄약고 천장에 먼지가 떨어지는 궤적까지. 거리는 15m. 표적은 박상병의 미간이 아니었다. 그의 머리를 쏘면 경직된 근육이 수축하면서 민우를 찌를 수도 있었다. 유진의 목표는 단 하나. 칼을 쥐고 있는 손. 그녀의 검지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좁은 탄약고 안에서 폭음이 고막을 찢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어둠을 갈랐다. 5.56 탄환이 회전하며 공기를 뚫고 날아가 박상병의 오른손을 정확히 타격했다. 식칼의 손잡이와 그의 손가락들이 한꺼번에 박살났다. 아악! 박상병이 칼을 놓치고 뒤로 나뒹굴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민우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으아! 최상병이 이성을 잃고 야전삽을 들고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은 총을 쏠 필요도 없다는 듯 총구를 내리고 일어나며 달려오는 최상병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직근. 최상병이 꼬꾸라졌다. 유진은 개머리판으로 그의 뒷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탄약고 안에는 박상병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화약 냄새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총을 어깨에 메고 민우에게 달려갔다. 민우야. 유진이 재갈을 풀고 동생을 끌어안았다. 민우는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칼자국이, 몸에는 온갖 멍이 들어 있었다. 누나. 민우가 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나 때문에. 누나가. 괜찮아. 다 끝났어. 누나가 왔잖아. 유진은 자신의 더러워진 니트 소매로 민우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사격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격이었다. 1km 밖의 적장을 저격하는 것보다 15M 앞의 동생을 인질로 잡은 적을 쏘는 것이 1000배는 더 힘들었다.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유진이 민우를 꽉 안았다. 민우의 앙상한 등뼈가 느껴졌다. 이 어린 아이가 그동안 견뎌왔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진짜 헌병대와 앰뷸런스였다. 손들어. 무기 버려.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가 탄약고 안으로 진입했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유진의 가슴과 머리를 겨눴다. 움직이면 쏜다. 무기 내려놔. 유진은 천천히 민우를 바닥에 뉘었다. 괜찮아. 누나 아무데도 안 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K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유진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다. 거칠고 모욕적인 손길이었지만 유진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들것에 실려나가는 민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우가 실려나가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누나. 유진은 흙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 동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살았으면 됐어. 그거면 돼. 그녀의 하얀 니트는 이제 완전히 흙과 피로 검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군인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양구의 산 능선 위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지만 21사단 66연대는 여전히 혼돈의 도가니였다. 대대장실은 임시 취조실로 변해 있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과 육군본부에서 급파된 감찰 장교가 앉아 있었다. 민석훈 중령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차유진 씨. 감찰 장교인 김소령이 서류를 탁탁 치며 말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병소를 무단 돌파하고 헌병을 폭행하여 총기를 탈취하고 부대 내 시설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병사에게 실탄 사격까지 했다. 맞습니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건 동기일 뿐이고 팩트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 민간인이 총을 쐈어요. 이건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 동생이 죽게 내버려 뒀어야 합니까? 유진이 김소령을 노려봤다. 당신네들이 만든 시스템이 내 동생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한 겁니다.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이 민석훈 중령에게 향했다. 저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강두식이라는 탈영병을 놓쳐서 부대를 위험에 빠뜨린 것. 그것부터 조사해야 순서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야. 민중령이 발끈해서 소리쳤다. 김소령님 들으셨죠? 아주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위병소에서 행패를 부려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강두식 병장도 저 여자 때문에 자극받아서 탈영한 거고요. 뭐라고요? 유진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까? 가해자가 칼 들고 설치는데 피해자가 자극해서 그렇다고. 조용히 해. 김소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차유진 씨, 당신은 지금 영웅이 아닙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당신은 그냥 통제 불능의 위험분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철컥.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헌병이 제지할 틈도 없이 정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장태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민중령과 김소령, 헌병 수사관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장 장군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유진에게 걸어갔다. 흙투성이가 된 니트, 수갑 찬 손목, 터진 입술. 그의 눈매가 꿈틀거렸다. 풀어. 장 장군이 나직하게 말했다. 예. 사령관님, 이 여자는 현행범. 풀라고 했다.
장 장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의 눈빛은 김소령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내 부하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가족을 구하겠다고 사지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훈장은 못줄망정 수갑을 채워? 김소령이 쭈뼛거리며 헌병에게 눈짓했다. 헌병이 황급히 수갑을 풀었다. 유진은 손목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고생했다 유진아. 장 장군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우는 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군. 장 장군은 뒤를 돌아 민석훈 중령을 바라봤다. 민 중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민석훈 중령. 예. 대대장 민석훈. 짝. 장 장군의 손바닥이 민 중령의 뺨을 후려쳤다. 대대장실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났다. 민 중령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너는 군복 벗을 준비해라. 사령관님. 부대 관리 소홀, 가혹행위 은폐 조작, 위수 지역 이탈, 그리고 민간인에게 작전 떠넘기기. 기무사에서 이미 조사 들어갔다. 내가 저지른 짓들 낱낱이 밝혀질 거야. 민 중령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의 군 생활도 명예도. 장 장군은 다시 김소령을 바라봤다. 그리고 김소령. 자네는 규정대로 해. 차유진이 총 쏘고 폭행한 거 다 사실이니까 기소해. 재판 넘기라고. 예. 김소령이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감싸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소하라니. 유진도 놀란 눈으로 장 장군을 쳐다봤다. 장 장군이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재판 내가 증인으로 선다. 장군님. 유진아. 피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은 정당했다. 하지만 법은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할 거야. 숨어서 해결하지 마. 당당하게 법정에서 싸워. 내가 내 뒤에 있을 테니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장 장군이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가자. 민우 보러 가야지. 유진은 장 장군과 함께 대대장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병사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최진우 이병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며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인사였다. 유진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이 양구의 산맥을 비추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폭풍은 이제 막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총칼이 아닌 법전과 여론,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깨진 가족사진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끝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프지 않았다. 기다려 민우야. 누나가 끝까지 지켜줄게. 검은색 세단에 오르는 유진의 뒷모습은 더 이상 쫓기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피고인석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타고 오른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강두식, 여전히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최무혁 중사,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차유진. 강두식은 재판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그의 변호인은 그 점을 파고들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제 의뢰인 강두식 병장은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이 군부대에 난입하여 무방비 상태의 병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관절을 고의로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 방위입니까?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사적 제재입니다. 강두식의 변호인은 화려한 언변으로 유진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병기로 몰아갔다. 방청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사석에 앉은 군 검찰관 김소령 역시 유진에게 적대적이었다. 그는 조직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을 민간인의 난동으로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차유진. 김소령이 날카롭게 불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구 탄약고에서 박상병에게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까?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의 소음보다 낮았지만 또렷했다. 네, 했습니다. 상대가 시칼을 들고 있었다고는 하나 15m 거리에서 K2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공포탄이나 위협 사격이 아닌 실탄을 조준해서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격으로 박상병은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죠. 피고인은 특수부대 교관 출신입니다. 굳이 총을 쏘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쳤다. 민우의 목에 흐르던 피 한 방울. 박상병의 떨리던 손. 없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고 검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상황에서 총격 외에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접근했다면 박상병은 공포에 질려 제 동생의 목을 그었을 겁니다. 그건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판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수백 번의 작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오만하군요. 김소령이 비웃듯 말했다. 그 오만한 확신 때문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피고인은 영웅 심리에 취해 법 위에 군림하려 한 겁니다. 분위기가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법은 결과만을 놓고 따지려 들었다. 과정의 참혹함은 서류 몇 장으로 덮이고 유진의 폭력성만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때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다. 증인 신청합니다. 피해자 차민우 일병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차민우는 현재 국군 수도병원 정신병동에서 PTSD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가 법정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친 민우가 들어왔다. 휠체어를 타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비쩍 마른 몸, 퀭한 눈.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민우가 증언대에 섰다. 강두식이 그를 보며 입모양으로 욕설을 뱉는 것이 보였다. 민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증인. 검사가 물었다. 강두식 병장이 증인을 괴롭혔습니까? 민우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는 유진을 바라봤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누나. 자신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누나. 유진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괜찮다는 듯이. 민우가 심호흡을 했다.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강두식의 변호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건 사육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두식 병장은 저를 사람이 아닌 장난감으로 취급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화장실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제 가족 사진을 찢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었다. 환자복 상의를 걷어 올렸다. 방청석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은 온통 화상 자국과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담배 빵 자국이 별자리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게 강 병장이 말하는 교육입니까? 민우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목을 맸을 때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왔습니다. 헌병도 대대장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때 누나만이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민우가 피고인석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제복을 입은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제 누나는 그 악마들로부터 국민을 지킨 유일한 군인이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두식의 변호인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증인. 재판장의 목소리도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 차림의 장태수 장군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별 하나가 주는 무게감은 압도적이었다. 장 장군이 증언대에 섰다. 증인 장태수 준장. 피고인 차유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직속 상관이자 그녀의 군 생활을 지켜본 지휘관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향은 어땠습니까? 폭력적이었습니까? 장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다. 차유진은 칼입니다. 아주 잘 벼려진 칼이죠. 하지만 그 칼은 칼집 밖으로 함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군인 중 가장 냉철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명예를 아는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민간인 신분으로 총을 들었을까요?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장 장군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21사단 관계자들을 매섭게 노려봤다. 위병소에서 신고를 묵살하고 대대장이 사건을 은폐하고 헌병이 무능하게 무기를 뺏겼을 때 국가는 참인 후 일병을 벌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개인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장 장군이 재판장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재판장님. 만약 차유진이 유죄라면 그녀를 그렇게 훈련시킨 저에게도 죄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부하를 지키지 못한 이 썩어빠진 군대 전체를 처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 장군이 내려오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에는 늦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강두식. 강두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무장 탈영하여 인질극을 벌이고 살인을 시도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피고인 강두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군사법원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강두식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졌다. 피고인 최무혁. 최 중사가 벌떡 일어났다. 피고인은 위병소 근무 중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 징역 5년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민석훈. 민중령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였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건 은폐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이제 마지막 순서였다. 모든 시선이 차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피고인 차유진.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판결문을 쥔 그의 손이 신중하게 움직였다.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에 침입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상해를 입혔다. 이는 법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실정법 위반은 명백하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각오하고 있었다. 감옥에 가더라도 후회는 없었다. 민우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차민우를 비롯한 다수의 병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참작하여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차유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 장군이 주먹을 불끈 쥐었고 민우는 엉엉 울며 유진의 등 뒤로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누나, 누나. 유진은 뒤를 돌아 민우를 안았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유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양구의 산골짜기에도 차가웠던 법정에도 봄이 찾아왔다. 국립서울현충원. 따뜻한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다. 유진과 민우는 나란히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다. 민우는 이제 군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의병 제대 후 복학하여 다시 수학책을 펴들었다. 아직 밤마다 악몽을 꿀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떨지 않았다. 방문을 열면 언제나 누나가 있었으니까. 유진은 하얀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그날 흙과 피로 더럽혀졌던 니트는 버렸다. 대신 민우가 아르바이트 첫 월급으로 사준 똑같은 디자인의 새 니트였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우가 비석에 소주를 따랐다. 저 전역했어요. 좀 시끄럽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왔어요. 민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누나가 고생 많이 했죠. 아버지 딸내미 아니랄까봐 성격이 아주 불같아서요. 야. 유진이 민우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남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비석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민우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었다. 누나, 이제 뭐 할 거야? 묘소를 내려오며 민우가 물었다. 장군님이 보안업체 자문위원 자리 소개해 주신다며? 연봉도 엄청나던데. 글쎄. 유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당분간은 좀 쉬려고. 너 학교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해먹고 늦잠도 자고. 에이, 차유진이 늦잠을?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시끄러워.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김치찌개. 누나가 해주는 거. 돼지고기 많이 넣어서? 당연하지. 두 사람은 현충원의 벚꽃길을 걸어 내려갔다. 유진의 하얀 니트 위로 분홍색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전장의 독사 바이퍼가 아니었다. 동생의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하고 행복한 누나였다. 지난 겨울 그토록 차갑고 매서웠던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폐허가 된 자리에도 어김없이 새살이 돋고 꽃이 피어났다. 유진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응. 두 사람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길고 긴 겨울밤을 건너온 그들에게 비로소 완연한 봄이 오고 있었다.